풀을 뜯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러시아의 식민지로는 돌아가지 않겠다. 폴란드 외무장관 라도스프 시코르스키가 국제사회를 향해 내뱉은 이 발언은 동유럽의 절박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자폭 드론이 폴란드 국경 200km 지점인 테르노필과 리비우를 사흘째 공격했고, 폴란드 작전사령부는 즉시 루블린과 제슈프 공항을 폐쇄하며 전시 대응 태세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이 긴박한 상황에서 폴란드 영공수호를 위해 가장 먼저 이륙한 것은 바로 한국산 FA-50이었습니다. F-16도 배치되어 있었지만 즉각 출격 태세와 가동률에서 FA-50이 압도적 신뢰를 증명한 것입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의 전면전을 염두에 두고 국가 전체를 전쟁 체제로 전환 중이며 그 중심축에 한국산 무기 체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심야에 포착됩니다. 폴란드 북동부 나토 최전방인 제15 기계화 여단으로 한국산 K2 전차들이 비밀리에 이동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움직였을까요? 러시아 정찰 위성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전술적 기동이었습니다. 주간 이동 시 부대 규모와 경로가 노출되지만 야간 기동은 식별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어 러시아군 정보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인도 물량을 포함해 총 180대의 K2 전차가 폴란드 최전방에 배치되는데 이것은 전력 증강 차원을 넘어섭니다. 러시아군에게는 악몽입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서방의 중전차들에 비해 자국 전차의 기동성이 우수하다고 자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고 시속 70km로 험지를 질주하는 K2 전차의 등장으로 그들의 전술 개념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이제 러시아 전차가 둔하고 느린 표적으로 전락했고 한국산 전차가 전장의 지배자가 된 것입니다. 성능 격차는 더욱 압도적입니다. K2 전차는 적을 먼저 탐지하고 먼저 타격하는 헌터킬러 시스템이 유럽 최고 수준입니다. 반면 러시아 전차들은 열상 감지 성능이 뒤처져 야간 전투나 장거리 교전에서 사실상 무력합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러시아 전차 고유의 설계상 결함입니다. 승무원 아래에 탄약을 보관하는 구조 때문에 피격 시 포탑이 공중으로 날아가며 폭발하는데 K2 전차는 바로 이 약점을 공략하는 KS-TAM-2 상부 공격지능탄을 장착했습니다. 전차의 가장 취약한 상부를 정밀 타격하니 러시아 전차병들 사이에서는 K2와 마주치면 전차를 버리고 도주하는 게 최선이라는 말까지 나돕니다. 여기에 천무 호마르 K 30대가 추가 도착하면서 폴란드는 총 174대의 다연장 로켓 체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가장 강력한 로켓 포병 전력을 갖춘 것인데 최근 해상 사격 훈련에서 선보인 킬체인 능력은 러시아군 수뇌부를 긴장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늘에서도 역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폴란드 군비청이 공개한 데이터는 놀랍습니다. 급히 도입한 FA-50의 임무 달성률이 무려 87%를 기록하며 유럽 나토 기종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평균 77% 수준인 유로파이터나 F-16을 여유있게 제쳤습니다. 폴란드 정비사들은 FA-50의 정비 편의성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모듈식 엔진 구조로 고장 부품만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결함 처리 시간이 고작 2-3시간입니다. 러시아 미그기 엔진보다 수명이 700일고 운영 유지비는 최저 수준이니 폴란드 공군 내부에서는 미국산보다 한국산을 주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 레이더 기술 경쟁입니다. 당초 폴란드는 FA-50PL 버전에 미국 RTX사의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를 탑재하길 원했습니다. 소형 경량화되면서도 고성능이라는 평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특유의 수출 통제 규정인 ITAR과 복잡한 승인 절차가 걸림돌이 됐습니다. 납품까지 최소 24개월이 소요되고 나사 하나 교체에도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니 폴란드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틈새를 노린 한국의 전략이 바로 국산 AESA 레이더 ESR-500A입니다. LIG 넥스원이 개발한 이 레이더는 팬텀 스트라이크와 동일한 공랭식 구조지만 탐지거리는 100km 이상으로 더 우수합니다. 무엇보다 한국 자체 기술이라 미국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무장 통합까지 6개월이면 완료된다는 한국의 제안에 유럽 방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산 레이더를 선택하면 대당 300만 달러의 승인 리스크까지 감수해야 하지만 한국산은 200만 달러 이하의 납기는 18개월 이내입니다. 심지어 기체 가격까지 7%나 낮아지니 폴란드 입장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유럽 미사일 명가 MBDA와 KAI가 협력했습니다. 한국산 레이더에 유럽산 미사일을 통합한다는 계획인데, 이는 미국 기술 없이도 완벽히 작동하는 유로코리안 전투기가 탄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이 기술 통제로 지연시키는 사이 한국은 속도와 가성비로 시장 판도를 재편한 것입니다. 폴란드가 한국에 보이는 신뢰는 이제 자금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최근 K2 전차 2차 이행 계약 선수금으로 약 3조 원, 전체 계약금의 30%를 일시불로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당산 거래 역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보통 F-35나 독일 전차를 구매할 때는 소액 분할 지급하거나 장기 차관을 활용했던 폴란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게는 현금을 통째로 지불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국은 자금이 입금되면 약속한 일정보다 더 빨리 무기를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독일 전차를 주문하면 10년을 기다려야 하지만 한국은 내년 안에 전차를 인도합니다. 폴란드는 단순한 구매국이 아니라 유럽의 전차 생산 거점이 되려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한국의 기술 이전을 받아 폴란드 현지에서 K2PL을 직접 생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럽 주변국에 재판매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180대 인도가 진행 중이며 향후 360대 이상의 K2 계열 전차가 폴란드군을 무장하게 됩니다. 이런 한국의 압도적 납기 능력은 북유럽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덴마크가 급히 한국에 접촉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매입 의도를 재차 표명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농담으로 여겨졌지만 미국은 그린란드의 히토리와 북극 항도를 겨냥해 본격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이 광대한 영토를 지킬 능력이 없으니 미국에 양도하라는 식입니다. 거부하면 관세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니 덴마크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극해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서쪽에서는 동맹국인 미국이 영토 양도를 요구하고 동쪽에서는 러시아가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사면초가입니다. 덴마크 국방부는 그동안 러시아 위협을 과소평가하며 국방비를 축소했던 대가를 혹독히 치르고 있습니다. 당장 러시아가 침공하면 덴마크군이 견딜 수 있는 시간은 겨우 며칠에 불과하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급박해진 덴마크 총리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한국뿐입니다. 독일 라인메탈이나 프랑스 넥스터에 주문하면 빨라야 5년 후에나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창원 공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24시간 풀가동되며 전차와 자주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덴마크가 그렇게 무시했던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이제는 그들의 국가 안보를 지탱할 유일한 구명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너무 늦었고 우리가 너무 신속했을 뿐입니다. 세계 방산 시장은 이제 성능은 기본이고 누가 더 빠르게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의 경쟁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을 찾는 곳은 유럽만이 아닙니다. 지구 반대편 캐나다에서도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 사업, 일명 CPSP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그 규모가 자그마치 60조 원입니다. 우리가 폴란드에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를 수출한 금액의 4배가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캐나다는 노후한 영국산 비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퇴역시키고 12척의 신형 잠수함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깁니다. 왜 바로 옆 미국의 잠수함을 구매하지 않는 걸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폭탄으로 캐나다를 압박하며 감정이 악화된 것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미국은 재래식 잠수함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캐나다는 북극해의 두꺼운 얼음 아래에서 작전해야 하므로 조용하고 장시간 잠항 가능한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이 필수인데 미국은 오직 핵잠수함만 제조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면 정비부터 스티커 하나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약도 캐나다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스스로 포기를 선언하고 물러났고 이제 남은 것은 잠수함의 원조로 불리는 독일과 신흥 강자 대한민국뿐입니다.
독일은 전통의 잠수함 강국으로 평가받지만 최근 행보는 실망스럽습니다.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 정치적 이유로 한국을 제치고 수주했지만 정작 납기와 성능 측면에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호주 레드백 장갑차 사업에서 독일의 링스를 압도적으로 물리쳤고 폴란드에서도 독일 전차를 밀어내며 연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캐나다가 주목하는 것은 한국의 조선업 역량입니다. 독일 조선소들이 인력 부족과 설비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을 때 한국 조선소들은 세계 최고의 건조 능력으로 잠수함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보여주는 압도적 건조 속도와 납기 준수 능력은 캐나다로서는 거부하기 어려운 매력입니다.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나 독일제가 최고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돈을 지불해도 물건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안보 위기는 목전에 닥쳤는데 5년, 10년을 기다리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방산의 진가가 발휘되고 있습니다. 성능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고 가격은 합리적이며 무엇보다 납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신속합니다. 폴란드의 평원부터 덴마크의 빙하, 그리고 캐나다의 깊은 바다까지 한국산 무기가 자유진영의 최후보루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단순한 무기 수출국을 넘어 글로벌 안보 지형을 설계하는 핵심 플레이어로 우뚝 섰습니다.